안녕하세요. 꿈꾸는 대한민국 진행을 맡은 플라잉TV의 권영래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유, 공론, 공감의 꿈꾸는 도시 금천 부총장 차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벌써 앞에서 부총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201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 것들로 실천해 오고 있는데,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공유경제 이 금천구에서 얼마나 잘 실천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 공유라고 하는 거는 특정 영역에 독점하는 거를 넘어서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유 경제라고 하면은 경제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특정 공간이나 특정 자원을 독점하는 거를 네. 같이 나눔으로써 이윤 이외에 다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네. 이런 걸 우리가 공유 경제에 해당되는 걸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네. 나 혼자 독점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이제 뭐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 연대 경제가 네. 있을 거고요. 더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우버 택시나 무슨 뭐 이 공구 대여소나 이런 것처럼 네네. 개인이 독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함께 나눴을 때 그 네. 자원의 효율성도 극대화되고 네. 사용하는 사람들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를 공유경제 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예. 이번에 그 덴마크하고 프랑스의 공유경제를 좀 선진 공유경제를 체험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거 갔다 오신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공유경제라기보다 이제 사회연대경제, 네. 프랑스 지방정부 협의회가 있어요. 네. 사회연대경제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협의회 네네. 이쪽에 이제 임원진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연대 경제의 주요 화두가 뭔가, 네네네. 그리고 그걸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그쪽에 사회연대 경제 하는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네네. 또 사회연대 경제 현장에도 좀 가보고, 네네. 뭐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 유럽 가보고 느낀 건,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여기로 배우러 올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네. 사회연대 경제나 이런 공유경제에 대해서 워낙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아주 속도 빠르게 진전시키는. 네네. 그래서 아주 속도 빠르게 이 사회연대 경제를 확장시켜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양적인 성장의 속도나 이런 거로 네네. 여전히 프랑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지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일정한 궤도로 우리가 초기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프랑스도 2년 전에 사회연대 경제 지원법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이쪽 유럽 지역은 뭐 보통 100년, 2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대부분의 대형 마트가 다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지원법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원법을 계기로 해서 지방 정부가 사회연대 경제하고 어떻게 결합해야 되느냐, 네.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게 필요하냐,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하는 네. 단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방 정부가 뭐 사회연대 경제 공공구매도 다 진행하고 있고, 네네. 사회연대 경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다 진행하고 있고, 네. 다양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훨씬 지방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공유경제나 프랑스보다도. 사회연대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이제 이번에 가졌던 가장 큰 이제 화두는 뭐냐면 횡단성이라는 건데, 네. 이제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쪽 입장에는 주로 시장 경제 영역 안에서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굽이라고 부르는 네. 이 협동조합 매장이죠.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됐는데, 네. 횡단성이라고 해서 각 영역으로 이 사회연대 경제를 확장시키는 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확장시키는 것을 고민하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돌봄의 영역, 아, 응? 네네네. 돌봄.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통행정과 관련된 영역, 네네네. 뭐 주차와 관련된 이런 거로 이 사회연대 경제 영역을 어떻게 횡단적으로 늘려나가느냐, 확장시키느냐, 확산시키는 거죠. 그렇죠. 확산시키는.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이게 많은 영역에 사회연대 경제 영역이 퍼져 있어요. 시장 경제가 네네.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돌봄 영역이나 교육 영역이나 이런 영역이 훨씬 폭넓게 퍼져 있는데 네. 우리는 이게 뿌리 내리는 게 아직도 약한 거죠. 아, 뿌리 내리는. 네. 그래서 이런 횡단성 영역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강점이 있는데 네네. 그쪽은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그쪽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배우고 서로 교류할 건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쪽에 사회 주택이라고 하는 소위 협동조합 주택도 가봤어요. 네네네. 가봤는데 그쪽에 주택을 가보고 느낀 건 우리는 사회연대 경제, 네네. 근데 마을 공동체, 근데 복지 전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라면 당연히 마을 공동체 쪽도 같이 활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오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네. 찾아가는 복지 뭐 체계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프랑스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협동조합 주택인데 마을 공동체 활동은 우리나라 마을 공동체 활동의 초기 단계에 불과해요. 아주 낮은 수준. 네. 복지 전달 체계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전체 복지 체계나 뭐 복지 재정은 우리보다 많을지 몰라도 네. 개별 개인에게 이 복지가 전달되고 체감되게 만드는 건 아직은 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영역 간의 시너지 효과를 더 높게 하면서 융합시키는 데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죠. 예. 혹시 뭐 그런 게 뭐 IT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또 아니면 저희 국민성 뭐 이런 거에 기인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은 마을 공동체 활동과 사회연대 경제, 그다음에 네. 찾아가는 동복지 시스템 이게 그러니까 복지 전달 체계라는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 네. 고민의 뿌리가 같은 데서 출발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쪽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게 같이 서로 섞이고 융합되는데 아직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고요. 네네.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아무리 개인화됐다고 해도 네네. 공동체적 문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여전히 강하죠. 또 평등주의적인 속성도 강하고. 네네. 근데 이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보다는 이런 행정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네네네. 우리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국가의 뭐 복지나 이런 걸 요구는 하지만 네네. 그게 자기한테 체감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약한 것 같아서 그런 걸 훨씬 더 우리는 잘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민선 5기, 6기 이 지방정부들이 해낸 네네. 사회연대 경제나 마을 공동체나 뭐 찾아가는 동복지와 같은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이나 이 세 개는 네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을 근본적으로 좀 공유 사회로 전환하는데 네네. 기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좀 약하지만 네네. 공유 사회로 간다 또는 공동체 사회로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진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전체 경제 규모의 한 15% 정도를 공유 경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이런 어떤 통계치가 있나요? 우리도 있죠. 아, 네. 어느 우리도 정도입니까? 있는데 서울시는 뭐 네. 한 5%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양은 아직도 굉장히 적습니다. 미미하고. 예, 미미하고 그렇게 미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네네. 제가 유럽을 가보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 네.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발달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소위 자영업의 영역으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 뭐 하다못해 뭐 세탁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음식 배달 서비스 네. 뭐 이런 모든 게 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다 거기서 해결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그런 게 잘 안 되죠.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네네. 우리는 예를 들면 인터넷이 고장 났다. 네. 그러면 이거 뭐 하루 만에 안 오면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난리 이 나죠. 시스템이. 네. 근데 걔네들은 훨씬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걔네들은. 문화 자체 아니면 네, 사회 구조 자체가 구조 그렇- 자체가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달라져 있어서 네. 우리보다는 그런 게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제가 요번은 아닌데 과거에 프랑스 이제 어떤 마을에 잠깐 갔었는데 한 2, 3천 명 사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숙소는 호텔 딱 한 2층, 3층짜리 작은 네네. 오래된 숙소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저희가 묵었는데 네. 저녁 때 뭘 살려고 동네를 나갔는데 놀랍게도 동네에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2, 3천 명이 사는 동네. 네. 와. 그러니까 아무 가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편의점조차도 없는 동네. 근데 생각해보면 2, 3천 명 사는데 거기서 편의점 한다고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편의점이 들어와도 유지가 안 되고 근데 안 들어와 있으니까 불편하고 다 그런 거죠. 네네네. 네. 공동으로 이제 요청해가지고 가서 누가 몇 사람이 대표로 가서 사다 분배해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편의점이 수만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눈만 뜨서 나가면 내가 필요한 걸 다 시장 경제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편리함이 사실은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거의 절박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네, 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네. 우리가 이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고 네, 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생활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지면 네. 공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천구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공유경제에서 일단 뭐 시간, 그다음에 공간,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례들로 중심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골목길에 대한 공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금천구에서 주차 문제도 뭐 공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하 공간들, 버려져 있는 지하 공간들에 대한 또 활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게 네. 요즘 뭐 공간을 공유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원을 공유하는 거, 네, 네. 물건들, 네. 그다음에 정보들, 네. 뭐 재능이나 경험이나 네. 네. 뭐 시간이나 돈이나 네. 이런 걸 다 이제 공유하는 거를 공유 사회 그렇게 통상 부르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공유 경제라고 하는 좁은 의미보단 네. 공유 사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우리들에게 포괄적인 개념일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의 공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개인화된 공간으로 흩어져 있는데 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네. 공간의 공유죠.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청년 임대주택을 제공을 할 때 청년들이 다 5평, 6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는 네. 그 남과 접촉하는 게 불가능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네. 네. 그러니까 공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회의도 하고 네. 같이 뭐 창업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공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질 때마다 공유 공간을 다 확보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서 네. 현재 행정이 독점했던 그런 공공청사를 주민들과 함께 쓰는 공유 공간으로 다 바꿔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공유 공간을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가지고 있던 공유 공간 또는 행정이 제공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공유 공간을 늘리는 게 첫 번째 저희들 이제 작업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공유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차장 독산 4동에서 진행했던 공유 주차 같은 게 있겠죠. 네. 거기에 이제 소위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해서 또는 뭐 행정이 독점해서 쓰던 뭐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을 주민들과 함께 저녁 때는 다 공유한다든가 네. 거주자 주차 공간이라고 하는 걸 지금은 24시간 1인이 쓰는 건데 네. 내가 이제 밤새 쓰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차를 타고 그럼 그 남는 공간을 같이 쓰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차 공간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골목 전체에 한 10면의 주차 공간을 같이 주고 아. 그 안에 있는 뭐 13명이나 15명의 차주가 서로 그 주차 공간을 같이 그냥 돌아가면서 쓰게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작은 공간 하나만 각자 독점해서 쓸 때보다는 네.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골목길 주차 공간도 좀 그렇게 해보고 또 초기에 처음 했던 건 골목길에 공유 냉장고 이런 거죠. 아 네. 예. 그게 이제 네. 뭐 시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면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네네. 물론 특히 마트를 가면 이제 대용량으로 돼 있으니까 사는데 네. 막상 이게 먹으려고 보니까 항상 남아요. 아 그렇죠. 예. 그 남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거나 네네. 꼭 필요한 거는 2개인데 이게 4개짜리 한 세트이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어서 사긴 사는데 네네네. 2개는 남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게 필요 없다기보다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그냥 저장시키는 것보다는 네네. 남에게 주는 게 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가 독산이동에서 공유 냉장고를 특성화 사업으로 네. 주민들이 직접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뭐 시골에서 쌀 많이 보내잖아요. 많이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네. 양파도 보내잖아요. 한참 철이죠. 네. 올라오는 철. 네. 그다음에서 뭐 고추를 이제 뭐 샀는데 고추가 남았어. 아. 근데 이걸 언제 쓸지 모르고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거 안 쓰고 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쓰고 뭐 여유가 있는 고추는 공유 냉장고에 갖다 줘서 네네.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 하고 그래서 작은 냉장고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물건을 공유하는 거죠. 여유분의 물건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 네네. 뭐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의 공간 전체를 청년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청춘 빌딩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봤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네. 거기서 무슨 뭐 공유 부엌도 하고 네. 코워킹 공간도 만들어서 네. 같이 공부도 하고 모임 공간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하면서 특히 이제 청춘 빌딩 청년들 모이는 공간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청년들이 다 공부를 어디 가서 하냐면 스타벅스 가서 해요. 네. 스타벅스, 뭐 네, 커피빈 네. 이런 데 네. 가서 다 책 보고 공부를 해요. 네, 네, 그렇죠. 도서관까지 가긴 너무 멀고 네. 집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다 책 갖고 와서 노트북 갖고 와서 작업을 하는데 왜 비싼 커피를 내면서 꼭 저희가 사나. 그렇죠.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도 있지만 그래서 같이 이왕이면 각자 공부하지만 같이 모여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청년들에게 주면 네, 네. 청년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청춘 빌딩도 해보고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청년들이 네. 와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해보고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해봤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물건 공유하는 건 아까 공유 냉장고도 했었지만 이제 뭐 공부 대여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새. 네, 요즘 많이 하고. 예, 있죠. 그래서 공구를 대여해주고. 네, 네. 근데 공구라는 게 집에 있으면 뭐 망치, 드릴, 저 시멘트 공구리에 저 못 박는 이런 네. 뭐 장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사 갈 때 쓰지 않으면 그다음에 무슨 뭐 큰 액자 같은 거 사기 전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 짐으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사실은 공유하면 뭐 그런 것들을 집에서 저장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 없는 거고 네.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공유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네. 뭐 공유서가 같은 건 옛날부터 했죠. 그냥 자기가 보던 책 갖다 놓고 네네. 아무나 책 집어가기도 하고 뭐 또 자기가 보던 책 갖다 놓고 네. 그래서 책을 서로 돌려보는 공유서가라고 하는 것도 해봤었고 네. 저희가 이제 이 주민자치센터에 뭐가 있냐면 이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 아, 세탁기. 그 세탁기를 뭐 하냐 그랬더니 네. 주로 주민들 중에 이제 혼자 계신 사람들, 네. 홀몸 어르신들 이런 분들 이제 이 세탁 물건을 갖다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빨래방 역할. 빨래방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세탁기가 대용량이 많아졌어요. 네, 맞. 그래서 뭐 한 15kg, 20kg짜리 대용량 네. 가정용인데도 네, 그렇죠.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세탁기 대용량을 왜 사냐? 네. 그랬더니 이 세탁기 대용량을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불 빨 때. 아, 1년에 한 번 정도 겨울에 그렇죠. 볼 때. 예. 근데 1년에 한 번 빨지만 네. 빨긴 빨아야 되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20kg짜리 200만 원, 네. 10kg짜리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200만 원을 주고 사서 돈을 더 비싸게 한 게 아니라 네. 이미 이게 그걸 했단 말이죠. 이 공간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네. 절대 이게 나에게 비효율적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세탁기를 같이 큰 대형 세탁기를 쓰고 네. 작은 세탁기를 뭐 각자 가정에서 소유하는 방식, 네네. 아니면 세탁기 공유하는 방식 네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또는 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소카, 네. 그린카 이런 네. 것도 다 공유 경제 일환이고 네. 공유 사회로 가는 거고요. 네. 따르는 것 같은 자전거. 네, 자전거도. 그걸 꼭 내가 자전거를 내 자전거를 사야 되냐? 그렇죠. 그럴 필요 없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저는 공유의 세 번째 형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민간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점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내놓는 방식이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 네. 옆집 할머니도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혼자 사셔요. 네. 이 집 할머니도 혼자 사셔. 저 집 할머니도 혼자 사셔. 네.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기니까 네네. 마지막 한 7, 8년을 다 혼자 사셔요. 네네. 혼자 사는데 다 혼자 밥을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이분도 저분도 동네 한 열 몇 분이 다 혼자 따로따로 밥을 먹어요. 네네. 그러다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안 되겠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네. 1년이나 혼자 밥 먹게 그러니까 자기 집 부엌을 혼자 두 사람이 먹던 테이블에서 6명에서 8명 먹는 테이블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웃집 혼자 먹는 할머니들한테 연락을 해서 야, 집에서 혼자 먹지 말고 도시락을 가져와. 그래갖고 거기서 같이 먹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게 개인 공간이지만 공유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나 공공공간을 주민들에게 내어주는 방식, 네네. 공공이 이런 자전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식, 네네네. 이런 공공이 제공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네. 경제 영역에서 그런 공유 경제가 뭐 소카나 그린카나 네네. 뭐 우버나 아니면은 뭐 또 에어비앤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시장 경제 영역에서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자기 집 부엌에서 혼자 밥 먹던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11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같이 밥 먹고 놀다가 헤어지기. 이런 건 자기 민간의 공간을 내서 네.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저는 이 세 가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네.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공유 공간 또는 이런 공유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네. 전체 공동체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래서 그것이 공유 경제로든 민간이 개방해서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든 네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이제 장점들이잖아요. 네. 장점들인데, 뭐 에어비앤비 잠깐 말씀하셨고, 우버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민간에서는 아이디어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공공은 이제 좀 어떤 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뭐 해, 라고 하는 좀 이렇게 막는 형태의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어떤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만한 청장님의 생각, 뭐 노하우가 있으신죠? 네. 이게 수익성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 네. 기존의 법제도 장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죠. 네네. 그죠?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만 해도 네. 에어비앤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을 공유 공간으로 내놓고 이제 숙박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제대로 신고되지도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네. 안전 문제도 불분명하니까 네. 기존 숙박업계 입장에서 보면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 숙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데 네. 에어비앤비는 거기에 해당이 잘 안 되니까 네네. 우버도 비슷한 상황이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저는 기존 공급자나 이런 거래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네. 이런 공유경제가 기존 시스템이나 네. 뭐 기존의 안전이나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네네네. 그런 영역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네네. 그런 여유 공간을 늘려주고 네. 에어비앤비든 뭐든 그런 안전 대책이나 네. 세금 문제나 네. 이런 것들 전부 이런 숙박업계와 비교해서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에어비앤비든 뭐 아니면 뭐 우버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정보가 유통해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그 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게 작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신뢰가 작동하게 하려면 네. 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죠. 1대1로 결합을 시키더라도 네. 이 신뢰관계를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네. 주로 사적 독점에 기초한 네. 네.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게 이런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치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늘려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똑같은 숙박업을 하지만 네. 이게 사적 독점에 의한 이윤 추구라고 하는 이 방식과 네.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여하는 이런 방식의 이 숙박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같은 숙박업 형태지만 질적으로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질적으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여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뭐 여러 가지 내용적인 뭐 차별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거를 똑같은 숙박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같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규제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뭐 새로운 형태의 경제라는 건 살아나기가 힘들죠.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스펙트럼, 법의 스펙트럼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고, 특히 지금 굉장히 뭐 감명 깊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가치의 문제, 네. 가치를 공공적 가치를 얼마나 더 강조하느냐, 그다음에 공공적 가치가 좀 떨어지느냐의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인데, 굉장히 이 뭐 공유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철학 같은 하나의 뭐 윤리 잣대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공공의 어떤 영역, 그다음에 기업의 영역, 민간의 영역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공유 경제들이 좀 나눠져 있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함께 좀 이렇게 버무릴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그런 뭐 윤리 규범이나 뭐 이런 게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네. 전체적으로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 네. 공공성의 영역으로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영역을 사적 영역이 독점해서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성을 아주 강화하는 게 맞죠. 네. 근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마치 국가가 그 일을 독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국가나 행정이 공공성의 독점자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실제로 국가나 행정이 공공성의 독점자는 아니죠.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시장 경제 영역 안에서 일정하게 작동할 수 있고 네네. 우리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도 작동할 수 있죠. 이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것인데 네네. 정부나 국가는 시민사회나 경제 영역 안에서 이 공공성으로 침해돼서는 안 되는 영역을 네네. 지켜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를 들면 교육 영역. 네네. 여기에 시장 경제 논리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네. 사실은 속절없이 그냥 이게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자녀의 교육을 결정하는 구조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또한 그거는 교육의 취지와 교육의 목적에 맞지도 않죠. 공교육에. 네. 돌봄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기르는 문제 네. 또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문제 이거는 이미 사적인 영역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네네. 또는 시장 경제 영역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같이 담당해야 될 공공 속의 돌봄 영역이죠. 네. 이 영역을 같이 풀어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지방정부나 네. 또는 시민사회나 또는 공유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 사회연대경제 이쪽에서 풀려고 하느냐. 네네. 국가가 이 공공성 영역을 담당해줘야 되는데 네. 국가가 너무 다양하게 칸막이가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돌봄도 교육부 따로 하죠, 네. 여가부 따로 하죠, 문화체육부 따로 하죠. 온갖 영역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네.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24시간 생각하면 학교에서는 뭐 아침 9시부터 1시까지는 아이들을 책임져요. 네.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남아있는 돌봄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 여기도 안 가면 사교육 현장에서 돌봐야 되는 아이들, 네.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 이 돌봄 체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다양하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돌봄 체계의 영역이 공공성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사교육의 영역, 네? 뭐 이런 것들은 공공성 영역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성 영역이 최대한 담보하는 게 필요한 거고, 네. 그거는 결국 칸막이 된 개별 사업 영역이 아니라 좀 종합적인 영역에서 검토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방 분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저는 뭐 이 부분이 공공성의 영역들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또 지방자치단체고 그쪽에 대한 어떤 좀 뭐 권한에 대한 이양.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지방 정부가 당연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학교라고 하는 네. 전문성과 네, 네. 그리고 이 성체와 같은 성곽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학교라는 영역 따로 있고, 네, 네. 그리고 학교를 나오면 이제 얘네들은 학생이 아니라 청소년이 돼요. 얘네들 지방 정부의 대상이 돼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서만 말썽을 안 피우면 돼. 청소년으로서 말썽 피우는 건 학교하고 상관없어요.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이게 지방 정부 입장에서 청소년보다 학교 안에서 말썽 피우는 건 우리 영역이 아니야. 이게 똑같은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구분돼서 네. 가능하면 내 영역에서 배척하고 네. 내 영역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누가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네, 네, 네.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네.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고, 저는 중앙 정부라는 건 너무 이제 거대하기 때문에 네, 이 칸막이 된 관료적 행정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고, 네. 이 틀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의 그런 권한과 재정을 넘겨주면 네, 네. 복지, 네. 교육, 네. 안전 네. 이런 건 사실은 넘겨주면 지방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산을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뭐 일단 중앙에서 뭐 예산들을 다 많이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 문제까지도 사실은 좀 공공경제 활성화가 지역으로 넘어오려면 예산 문제도 좀 더 지역의 자율성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예산 없이도 되는 게 있죠. 우버, 그래요? 택시 네네. 뭐 이런 건 예산 없이도 되잖아요. 네. 내 자가용 갖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공유 영역과 공유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공동 육아하려고 하는 학부모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죠. 그렇죠? 네. 스스로 하려고 하는 네, 사람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공공성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네. 근데 시민들이 왜 그 공공성을 만들어 나가느냐? 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공성의 회복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해줄 일은 네네. 그런 거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거죠. 가능하면.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네네. 우리가 나서서 뭐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발성, 공공성을 향한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이미 뭐 저출산이나 뭐 저성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의 흐름이 있고, 네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제는 기술 문명의 패러다임이 지금 다가오는 게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 한편에서는 독점과 통제를 과도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네. 한편에서는 정보를 더욱더
수평적으로 팽창시키고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 두 번째 측면, 확산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런 측면을 키워나가는 거. 네네네. 이게 정부가 할 일이고 네. 그게 정부가 공공성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네. 내년이면 민선 7기가 이제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방선거 선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 7기가 시작될 즈음에 공유경제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공유경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지원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정부가 지원하는 가장 큰 방향은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연대 경제가 공유경제 한 축이니까 네.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기본 법을 일단 만들어야죠. 아,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이제 공공구매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그래야 그런 영역에서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죠. 그 단순히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강치 실현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유와 네네. 이 공유라고 하는 독점적 소유와 공유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때 네네네. 국가가 독점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네네. 좀 전환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열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아, 네네. 지금은 너무 제한적으로 기존에 있는 영역들을 기득권들을 제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만 봐도 네네네. 예를 들면 기존에 제1금융권 있죠. 제2금융권 네. 있죠. 이제 네. 그다음에 사채업으로 넘어가잖아요. 대부업으로. 그렇죠. 네. 근데 요새 P2P라고 해서 네네네. 새로운 영역의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 근데 P2P가 소위 중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네네. 소위 여신업의 일종인데 네. 그런 것들을 새로운 금융의 영역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걸 영역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제 뭐 기존의 금융권들에게 주는 충격이 크니까 네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등장할 때 기존 금융권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과학기술과 함께 등장하면서 이제 면대면 없이 이런 핀테크로만 그런 금융의 흐름이 가능하게 만드는 네. 그런 P2P 형식의 다양한 금융들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제도적인 장벽을 해결해 주는 게 네네. 국가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독점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공유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아, 네. 국가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런 걸 위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공유사회라고 하는 게 네.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네. 중앙정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지방정부로 상당부에 특히 교육과 복지와 안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그 권한과 재정을 위임해서 네네네. 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그런 공공성 영역을 일상생활에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적폐라고 하는 건 권력을 가지고 네.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네. 공공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적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사익을 네, 추구하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공공성을 훼손하는 걸 적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공공성을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이 공공성을 훼손한 권력을 끌어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기득권을. 네네. 그러면 이거를 골목에서 내 삶에서 내 일상 영역에서 이것이 실천 가능하고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네.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냥 중앙에서 그냥 광장에서 나타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저는 공유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네. 단순히 공유경제를 넘어서 네.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나 네. 안전이나 네. 이런 영역에서 공공성의 회복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를 가장 중심에 놓는 가치의 중심에 놓는 네. 그런 세상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딱 그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국민이 준 권력을 네. 네. 그 공공성의 확장을 위해서 네. 최대한 활용하는 것. 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에서는 그거에 기로에 서 있겠네요. 그걸 더 확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걸 좀 축소시킬 것이냐, 뭐 이런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방정부 선거는 뭐 네.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죠. 네네. 분권을 네. 할 거냐 말 거냐. 네네. 그다음에 공공성을 골목에서 실현시키는, 마을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그런 정책과 사업들을 네.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네네. 이것이 내년 지방정부 지방선거에서 네. 가장 중요한 쟁점과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해서요. 전체적으로 공유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좀 빨리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영역들이 좀 더 커지는 그날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꿈꾸는 대한민국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마지막 인사 멘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함께 나누면 짐은 가벼워집니다. 함께 나누면 웃음은 2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되고요. 공유 사회로 가는 길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공유 사회로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